어쨌든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 마케팅 전략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찬찬히 해보도록 해도 되고요. 마케팅 전략. 학창 시절에 혹시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쉬우실 겁니다. 마케팅 전략. 그랬더니 어떤 분은 경영학을 했는데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다 까먹어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저도 기본서를 쓰기 위해서 마케팅 책이 3권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샀는데 어떤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 넘은 걸로 우리는 이제 3페이지로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모르겠어요. 필요한 그 간단한 것만 내느냐라는 걸 확인이 되겠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야.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경영학하고. 시장점 마케팅 전략은 뭐 공급자, 중시의 마케팅 이제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소비자, 중시의 이제 마케팅의 전략에 나오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나는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점 마케팅 전략. 책에 그대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요자 공급자들 간의 소비자, 공급자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을 중시해서 나온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고간이라는 3가지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시고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장점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이제 그 표적 시장을 이제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근데 26회 때가 여기서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었는지 다음 주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26회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공급자 중시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시장 선점,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거를 우리가 고객점은 마케팅 전략이라 한다 이랬어요. OX. X지 뭐라고 해야 돼? 시장점은 마케팅 전략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정답 체크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지문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를 또 내고 해요. 우리 시험의 마케팅 역사를 보면은 아마 17회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마케팅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학문이다 보니까 출제원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줬죠. 정해주면서 이제 부동산 활동 분야에 부동산 마케팅을 명문화시켰어요. 명문화시킨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한 문제씩 어떤 때는 2문제씩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방금 작년에 나왔던 지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그 시장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객점으로 연결시킨 적이 있었고 작년처럼 이거를 관계 마케팅 연결시킨 적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내용이 좀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3가지 시고간 중에서 그 지문이 풍부한 것은 시장점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시장점 마케팅 전략을 박스 안에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죠. 시장점에는 다시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시장점은 다시 몇 개로? 거기 2개 있지 않아요? 그 STP하고 4P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차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목차만 봐도요 대충 방향이 잡힙니다.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것이 큰 목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부 목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STP 전략이야. 죄송스러운데 여기서는요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어도 안 되고 지금 산수도 안 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나오는 지문도 있으니까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죄송스러워요. STP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4P 믹스 전략이 있죠. 4P. 이거를 마케팅 믹스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케팅 믹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럼 STP하고 포피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내겠죠. 그래서 이제 STP는 구성 요소가 몇 개로 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하시네. S, 태, 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입문서에 나와 있는 그 STP에 대해서 그것만 잘 알고 계셔도 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선은 S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해볼게요. 나중에 기본서 아마 제가 그 표현해 드릴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S는 영어로 시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마켓 시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이 시장 세분화 전략은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냥만 만들진 않죠. 먼저 이제 고객을 정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분화 시킨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제 성향이 다 이질적이죠. 다 개인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질적인 소비자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서 이게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직업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걸 세분화라 그래요. 즉 이질적인 개인적인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시장 세분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소비자들을 성별로 소득별로 쭉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몇 개의 특정한 집단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나누는 거를 시장 세분화라 그러고 누굴 대상할 것인지에 대한 판매 지향점. 너무 높아 칠판이. 그래서 목요일만 지나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금요일만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고 아마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STP는 S가 되게 중요합니다. S만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꿰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으로 나오는 게 표적시장 전략인데 이 표적시장 전략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질적인 소비자들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으로 나눴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용상 어떻게 나오냐?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다음 단계라는 것이 의미가 나와요. 그쵸. 표적시장 전략이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있기 때문에 표적은 세분화 다음 단계구나 라는 거를 문구상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럼 세분화된 이렇게 나눴다 그랬죠.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는 거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봤더니 B그룹이 우리가 타겟팅으로 삼아야 될 그룹이다라고 정하는 걸 말하죠. 그 나이트 가도 이런 거 하죠. 나이트 가도 저는 이제 나이트를 가본 적은 없지만은 영화상에서 보면은 출입이 금지돼 가지고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임장 활동 꼭 해봐야 되고 싶은데 그래서 워러 퀄리티 유지 차원에서 이제 못 들어보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 보면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벌써 시장을 세분화시키죠. 쫙 한눈에 180도 쭉 돌면서 워러 퀄리티 어떻게 되네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몇 개 그룹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나서 오늘의 그룹은 저 출입구에 있는 조 B그룹이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오늘의 옷차림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본 능력을 고려해서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표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건데 이 제품 차별화를 꼭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좀 황당한 지문이 있는데요. 이게 포지셔닝이라 그래요. 포지셔닝 하면 옆에다가 앞에다 한글로 제품 차별화 가로치고 포지셔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26회랑 27회 때 문제 보시면은 출제원이 저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포지셔닝 이렇게 돼 있어요. 포지셔닝 해놓고 또 가로치고 영어로 또 포지셔닝 써놓고 있어요. 얼마나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못 읽을까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포지셔닝 제품 차별화는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와요. 거기 이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B그룹을 타겟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요 다음 단계야. 응?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했으니까 제품 차별화는 뭐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있죠? 표적 다음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분화만 잡으면은 문구에서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아 얘는 표적 시장 설명하는구나.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아 얘는 그 차별화 전략을 설명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B 그룹을 타겟팅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 회사만 B 그룹을 타겟팅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동일한 표적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 위치를 정한다 그래서 포지셔닝이다 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타겟팅을 삼은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몇 순위로 1순위 위치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차별화시키는 거야, 제품을. 등등등. 그래서 아까 전 나이트 가서 출입구에 있는 B그룹을 타겟팅 삼았다. 가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끈적끈적한 표정. 근데 저만 가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같이 가요. 똑같은 타겟팅 삼은 이민호도 가고 박보검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누구 있죠? 송중기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 사람을 이기려면 저를 어떻게 돼? 세 사람과 차별화시켜야 되지. 그러면 저를 선택받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겼어? 그 기어가는 거지. 저는 노예입니다. 해가지고 기어가서 저를 마음대로 활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선택권을 자유로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등등. 이건 이제 내용이죠. 위치를 정한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세표차 전략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STP는 세표차.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설명했는데 즉 동일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간단해.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피 있죠. P가 4개 있어요. P가 4개 있죠. 얼마나 쉬워요. 드러났으니까. 이게 경영학하고 부동산이 조금 순서가 좀 다른데 부동산 쪽에는 플레이스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통 전략이라 그래요. 유통 전략은 이제 접근성을 말합니다. 물건이 잘 팔리려면은 고객이 그 물건과 접근성이 용이한 데 갖다 놔야지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동산을 따지면 결국 부동산의 입지 선정이 되는 거죠. 입지 선정이 좋은 장소에다가 이제 갖다 놔야지 고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통. 그래서 이 플레이스 전략에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물건마다 배치가 좀 달라요. 음식물 파는 데는 저 안쪽에 있나요? 출입구에 있나요? 안쪽에 이거 취식 코너가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마트 가는 것은 시식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가 그 앞에 있는 물건들을 다 구경하고 가라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접근성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뭘까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플레이스. 플레이스가 뭐죠? 가격.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가격 전략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에는 이제 고가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이따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이제 촉진 전략이라 그럽니다. 촉진. 그럼 이제 이 네 가지가 믹스가 돼야 돼요. 네 가지가 믹스된다는 것은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린다는 거야. 만약에 이제 유통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데 있다. 그럼 소비자들이 물건 안 사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통이 접근성이 플레이 전략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안 좋으면은 안 팔리겠죠.
그 제품 자체가 또 괜찮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안 맞으면은 안 팔릴 겁니다. 평택에다가 이제 아무리 접근성이 좋고 제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평택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10조에 내놨어. 분양가 10조, 30조, 10조. 그러면 안 팔리겠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접근성도 괜찮은 장소에다가 제품도 우수하고 가격대도 적정해.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물건이 나온지를 몰라. 그러면은 안 팔리게 돼 있어요. 포피가 믹스라는 것은 네 가지가 다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다만 프로모션 알린다는 내용이 다시 또 이것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알린다고 할 때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인적 판매라 그럽니다. 보험하신 분들이 이거 많이 하죠. 인적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 촉진은 이제 판촉 행사라고 많이 해가지고 단기간에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경품 제공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뭐 공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가격 할인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이 있고요. 광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촉진 수단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예를 들 때 뭐 경영적인 이제 다양성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꼭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올해도 나왔지만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 시켰대요. 그럼 네 가지 포피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상 주차장을 지하시켰대. 이거는 제품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지상 주차장을 지하시키면은 그만큼 차별화되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35년 된 아파트다 보니 제가 사는 데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주 주차 전쟁입니다. 노원구에 그냥 아침마다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고속 노고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인터폰도 잘 안 돼. 그래서 밀었는데 누가 사이드를 이제 키고 가면은 그다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냥 사이드를 채우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죠.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평양 주차가 그냥 뭐 일반적인 평양 이중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맨날 그러지 이렇게 등등등. 왼수 같은 존재가 김덕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예니까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거래할 때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전략에 해당되는 걸로 나왔을까요? 유통에 해당되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가격 전략은 굳이 안 적어드리겠어요. 가격 전략이 고가 전략하고 저가 전략이 있고, 세 번째는 안 보셔도 돼. 고가, 저가. 우리 시험에서는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원래 가격 전략을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마케팅 문제를 낼 때 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시는 마케팅 가격 전략에는 종류가 대박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다루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평소에 안 냈는데 2년 전에 출제위원이 한 번 냈죠, 이거를. 그래서 보통 이제 거의 고가 전략이 있고 저가 전략이 있고 그리고 차별 가격 정책이 있고 시가 정책, 이 네 가지를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은 여기 책에 있는 고가랑 저가가 있으니까 개념을 말씀드릴게. 고가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비싸게 하는 거야. 처음에 비싸게 하고 좀 시간 지나면서 가격들을 점점 어떻다? 낮춘다는 거야. 좀 비싸게 하다가 시장 경쟁자 진입에 맞춰서 고객 안 뺏기기 위해서 점점 가격을 낮추는 거. 이게 무슨 전략? 고가 전략이 되는 거지. 그럼 고객 안 뺏기겠지. 그래서 우수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도 첨가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그 스키밍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돼 있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스키밍 전략인데 왜 스키밍이냐? 그럼 스키 타는 거 있죠? 스키 타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 스키 타듯이 내놓는 거다 보니까 참 비싸게 부르다가 시장 진입하셔서 점점 어떻다? 가격을 낮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안 뺏겼으니까 시장 진입한 업체는 결국 패배하고 나가겠죠. 다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다시 비싸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저가 전략은 이제 침투 가격 전략이라 그래서 그 침투는 뭐예요? 어떻게 침투해요? 기어서 침투해요? 아니면은 그 뻣뻣하게 고개 들고 침투해요? 기어서 침투하는 거죠? 기어서 침투한다. 그래서 무슨 전략? 저가 전략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포피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아시는 정도에서 멈추셔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도 나왔었냐면은 실제 시험에 마케팅 믹스란 이랬어요. 마케팅 믹스란 4P의 가로치고 조합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4P의 조합을 의미한다 해서 가로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들어있겠어? 영어가 들어갔어. 죄송해요. 플레이스, 컴마, 프로덕트, 컴마, 플레이스, 컴마, 포지셔닝, OX. X가 되게, 아니, X지, X. 4P는 요 4개의 P가 4P예요. 근데 STP P가 또 하나가 있죠. 4P가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P를 이렇게 묶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영어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제품이 이런 가격으로 나왔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4P를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로 하고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낸 적이 있었죠. 4P 조합해 놓고 플레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people. 집어넣었던 people, 고객이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no. 그래서 people가 아니라 프로모션, 촉진 이렇게 하셔서 죄송스럽는 이제 영어로 한다는 출제원이 영어로 내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아직까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커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가 내용이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손이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가 STP라는 거하고 4P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과 4P 믹스로 구성되어 있다. X가 되는 거야. 두 가지 구성되는 것은 뭐죠? 시장 점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하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마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적 마케팅 전략의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적 마케팅 전략은 거기 113페이지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사실상 전부인데요. 거기 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냥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길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매가 완료될 때까지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망설이면서 따지면서 막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이게 키워드가 돼요. 각 단계입니다. 소비자들 구매 의사 결정할 때의 각 단계. 지금 페이지 113페이지이고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거기 구매 의사 결정과의 각 단계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각 단계인데 이 각 단계가 뭐로 되어 있냐?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각 단계가 A, I, D,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다 원리라 그래요. 옆으로 쓰면은 아이다. 네 아이다. 나이트 갔더니 어디 something 시간 있으세요? 네 아이다. 해서 나오는 거죠. 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세분화시킨 또 다른 그룹 C 그룹으로 가가지고 어때요? 끈적끈적하게 네 아이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퇴차 해가지고 혼자 이제 그 사이키 음악 들으면서 이제 그 전축 앰프 앞에서 그냥 쿵쿵쿵 나는 기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쌍축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아이다인데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끄트머리 첫 번째 끄트머리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각 단계마다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다 전략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이게 순서를 맞춰야 돼요. A가 뭐냐면 어테인션이야. 어테인션은 뭐 하는 거죠? 주목을 일으키는 거야. 주목. 주목. 어테인션. 그리고 이제 주목을 일으킨 다음에 저 사람이 물건에 주목을 한 사람한테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interesting. 흥미가 유발시켰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디자이어, 구매하고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돼. 욕구, 욕망. 지글지글한 눈빛으로 그래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이때 각종 셀링 포인트라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가 액션이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그때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각 단계마다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약과 셀링 포인트 이런 거를 그 잘 조절해 가지고 물건 구매를 완료하는 건데 순서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A가 두 가지가 있죠. 요 A랑 요 A 바뀌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A가 액션이 먼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주업해가지고 물건을 먼저 팔게 하는 거죠. 야구방망이로 해가지고 먼저 팔게 만들고 주업한 다음에 코피 뚝뚝 흘리고 눈탱이 밤탱이 나는 사람 앞에서 나중에 왜 샀는지를 주목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장점이 이렇게 있어서 어때요? 마음에 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럼 요 A랑 요 A 바뀌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단계가 이겁니다, 이게. 강약을 조절하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에 대한 논리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마지막 페이지 거기 꼭대기에 뭐라고 돼 있죠? 키워드가 거기 그 중간에 있는 장기 지속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관계 마케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장기 지속이란 말이 요거랑 이제 요 관계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개념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랑 고객 점유가 뭐냐면은 일회성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거죠. 일회성 마케팅 전략에도 반성으로 좀 마케팅 효과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이제 생각에서 고안된 것이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 지속이냐? 소비자들을 쇠뇌시키는 거야.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식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이제 구체적인 수단이 이제 브랜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형성되고 브랜드가 이제 충성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비판이 적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비싸게 불어도 사람들은 그걸 수긍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었죠. 90년대 유행처럼 퍼졌던 브랜드였었죠. 옛날에 삼성 아파트 1차, 2차 했었는데 홈타운으로 했다가 그것도 안 맞아서 레미안으로 바뀌었죠. 그 삼성 아파트를 하든 레미안을 하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왠지 레미안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아, 그런가? 저는 별 차이 없는데 있어 보인다 그럽니다. 그냥 무슨 A 회사 핸드백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명칭을 쓴다든지 등등등. 이게 장기 지속적.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악용해서 나타나는 관계 마케팅을 악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댓글 알바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영화가 처음에 나오면은 이제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막 알바를 쓰죠. 재미도 없는데 평점 10점 막 달아버리면은 사람들은 괜찮은가 봐, 괜찮은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관계 마케팅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이 제품이죠, 제품 자체가 우수해야 됩니다. 그럼 충성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그 관계 마케팅은 이제 개념 위주로만 나오지 뭐 구체적인 사례 형식을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만약에 입소문이 막 퍼지는 것은 결국 무슨 마케팅 전략이에요? 입소문 전략이 막 퍼져가서 괜찮다 하는 거. 그럼 관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악용하는 사례가 많죠. 어쨌든 이제 마케팅 전략의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머릿속에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거의 90% 이상이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고간 먼저 잡으시고요. 만약 힘들면 이것만이라도 잡으세요. 이제 12월 달에서는요. 시고간. 근데 시고간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라 시는 시장점 마케팅이고 고는 고객점이고 관은 관계 마케팅이야. 다시 시장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점은 다시 크게 몇 개? 두 개. STP 4P, STP는 세표차, 세분화, 표적, 차별화, 세표차, 그리고 4P, 믹스, 마케팅 믹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P가 4개 있죠.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유통, 그리고 이제 제품, 그리고 가격, 촉진 이렇게 하시고 알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그리고 그 고객점은 네 아이다. 이게 오페라 아이다가 아니라 이제 아이다. 이게 아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관계 마케팅 장기 지속 끝.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완성이 됩니다.
실제 시험 이거 나오면 몇 초 만에 풀까요? 1초는 찍는 것이고 한 15초? 15초, 20초? 이렇게 키워드가 확 드러나. 이게 틀렸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금방 맞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거기 광고가 있는데 광고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광고 내용은 뭐 거의 잘 출제도 요즘은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우선 요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충격적인 질문이 나와도 이제 응용적인 그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거기 있는 걸 이제 나중에 줄 쳐가지고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관리했었죠. 관리하고 지금 이제 마케팅 하고요.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개발 둘. 그러면은 이제 그 네 문제가 맞히신 겁니다. 활동 분야에서 최하. 기억은 안 나는데 4개가 맞히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118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이제 감정 평가 파트가 나와 있어요. 감정 평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우겠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이제 7문제, 그 15% 내외니까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를 합니다. 비중은 꽤 높죠. 근데 투자론과 비슷한 문항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론은 페이지가 감정평가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감정평가는 많이 펼쳐진 상태에서 그 정도 문항수가 나옵니다. 공부량은 아마 투자론 공부의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공부 파트예요? 투자가 더 효율적인 공부 파트입니다. 현실적인 내용은 감정평가는 1번부터 이제 그 33번까지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34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진행이 돼요. 15% 내외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1번부터 33번까지 푸는 과정 중에 본인이 느낌상 됐다 안 됐다가 결정될까 안 될까? 벌써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냐라는 이제 측면과 다 아는 건데 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33번까지 풀면서 본인의 당락 여부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감정평가 파트는 이 6, 7문제 정도는 뭐죠? 대세를 좌우하지는 사실상 않아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이제 나오는 데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7문제 중에 4문제는 그냥 맞춰.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만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연습해도 4문제는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도 맞아. 이상해 죽겠어. 하기 싫어도 맞으니까 나머지 3개 문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등장하는 파트라서 예의상 뭐 틀려줘도 되고요.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미 다 당락이 좌우된 상태라서 평가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평가론에 보면 큰 주제가 있어요. 매번 이걸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큰 주제. 큰 주제가 이제 첫 번째가 올해도 나왔는데 지역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런 분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재원칙. 이제 큰 주제 중에 꼭 풀어야 될 주제를 전면에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어요. 가치 재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올해 2016년도 9월 1일 날 가격 공시 제도 전면 개정됐어요. 전면 개정돼 가지고 아마 올해 공부하신 분들보다도 양이 좀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면 개정된 가격 공시 제도가 지금 매년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8회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옛날에는 이제 토지하고 주택만 됐던 것이 이제 다른 것도 가격 공시를 하게 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격 공시 제도는 올해는 이제 그 28회 때는 뭐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어요. 벌써 잘하면 2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쉬운 과목이야.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중개사 시험의 성격상 감정평가 관련되는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이제
규칙을 이제 출제원들한테 줘요. 그래서 이 규칙상에서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규칙은 법 조문이에요. 공법 공부하듯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조문 하나하나를 다 문제를 구성합니다.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 반드시 공부하시면서 아마 7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다 여기서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계산 문제에 나오는 파트 있죠? 계산 문제 파트는 나온 중에 3방식 중에 하나인데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부를 하시고 내 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 부분이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올해도 나왔지만은 계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굳이 안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를 모르는 분도 상당수 계세요. 그냥 이거 나온 거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민법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막판에는 이게 그 어떤 가이드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무슨 말인지 참 이제 막판까지 힘들다 그러면은 원가 거래 사례 수익 환원에 대해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설명하고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구조적으로 계산이 힘들면은 안 보셔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7문제 중에 이제 4문제는 최소 맞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큰 주제고, 7가지가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출제 빈도에 따라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주제가 이제 올해에도 나왔죠. 이렇게 중간 주제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보면은 감정평가의 그 개념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그 뭔지 아시죠? 감정평가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고 뭐 이런들이 이제 가격을 구하는 이론이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감정이 많이 상하는 파트인데 거기 부동산 가격 공시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이 이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아마 기본서는 개정된 법률 근거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법은 이제 무시하시고 거기 다운표 친 것이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요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정의고 요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출발하고 이 정의하고 관계되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정의하고 관계되는 그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향이 잡히는데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토지 등, 이 토지 등을 통해서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나오죠. 당연히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등이라는 걸 통해서 뭐죠? 토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탁도 할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부동산 쪽을 주로 하겠지만은 감정평가 대상물인데 요거에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토지 등 비롯해서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물건마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는지가 또 규정이 되어 있어. 그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40번에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문제는 천천히 앞으로 이제 규칙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란 말이 나왔죠. 가치란 말은 주관적 개념인가요? 객관적 개념인가요? 그렇죠. 주관적 개념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치란 말은 추상적 개념인가요? 구체적 개념인가요? 추상적 개념이야. 즉 평가사는 어떤 물건을 의뢰받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는 겁니다. 가치를 판정이야. 근데 가치를 판정했는데 그럼 가치가 판정한 결과 저 부동산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높다 낮다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적으로 해석합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가치가 이때 얼만큼 있지? 이 정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 있죠. 그 결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판정한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시장에서 판정된 가치를 시장에서 유통되게 만들려면은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액 이렇게 나와요. 이 가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판정한 가치 있죠. 가치를 화폐액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액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화폐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뭐죠? 원이죠. 원으로 이제 이게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 부동산 가치는 1억이다 라고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1억이라고 표시되는 순간에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 안개가 쫙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어? 1억이구나. 금전적으로 사람들이 금액이 딱 머릿속에 박히죠. 그러니까 구체화돼. 그럼 1억이 되면서 다른 물건과 비교가 가능해져요. 저 1억짜리구나. 그 옆에 9천만 원짜리, 그 1억 1천만 원짜리. 금액적으로 그 부동산의 위치가 정해져요. 위치가 정해지면서 다른 물건과 비교가 가능해져. 다른 물건과 비교 가능하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객관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는 주관적이며 추상적이었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 객관적이고 구체화시키려면 그거를 화폐 단위로 표시해야 돼요. 그거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럼 가액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가격이라 그럽니다. 결국 감정평가는 무슨 작업이냐? 압축하면은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정의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법률상 감정평가 정의는 일본 정의랑 미국 정의보다 아주 멋있게 정의내렸어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문구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이거를 해석하면서 멋있는 말이 나오죠. 친구분한테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송년하면은 일로 와봐. 내 가치가 감정평가를 내가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치를 판정하여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다. 와, 무슨 말인지 내가 해석해 줄게. 뭔가 멋있잖아요. 결국 이제 감정평가는 가치, 주관적이며 추상적이었던 가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가격으로 나타내는 작업. 그럼 여기서 감정평가의 본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 행위의 본질은 가치를 판정하는 게 본질일까요? 가격으로 표시하는 게 본질일까?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요. 가치 판정하는 게 감정평가의 본질이 됩니다. 완벽하게 답변하셨어요. 만장일치입니다. 우리하고는 최고예요, 최고. 야, 대단하십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가격은 표현할 뿐이야. 시장에 유통되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표현할 뿐이고, 만약에 평가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왜곡되게 판정하잖아요.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 왜곡되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은 표현할 뿐이고 본질적 작업은 뭐죠? 가치를 제대로 판정하는 게 감정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이제 작업은 가치 판정 작업이야. 현실적으로. 가치가 제대로 판정되면 판정된 그 기준 시점에서 화폐 단위 딱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면은 그것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가치는 뭐고 가격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우리 시험의 중간적인 테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건 좀 이따가 이제 관련돼서 거기까지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한 줄을 쭉 보시고요. 로마자 2번, 큰 2번에, 네모 2번에 감정평가 필요성 돼 있죠. 그거 삭제하세요.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기능도 거의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능도 거기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나눠져요. 오른쪽 119페이지 있죠. 역사적으로 딱 2번 나와 있는데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에서 정책적인 기능만 잠깐 공부하실 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 효적 손세라고 보통 합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효율적으로 관리. 효율적 관리, 효. 그리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거지. 올바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대로 된 가치 판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평가사가 제대로 가치를 판정하면은 시장에서 가격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감정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효적 손세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때리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리적인 면에서 지금 이제 가격 유도 면에서 그 보상 면에서 과세 면에서 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적 손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의 물건별 평가 방법은 이거 나중에 거기 뭐 지금 하기가 그럼 어려워요. 이걸 다 해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건드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무시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나옵니다. 이 분류가 우리 시험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테마예요. 분류인데 여기서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분류를 다 보는 게 아니야. 이 분류 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로 나오는 것도 요거요. 감정평가 규칙상에 보면은 우리가 분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원칙과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무슨 뜻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